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군포에 거주하는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이혼했고 현재 아빠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고아로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내 가족만은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하지만 가족도 가족 나름이더라고요. 돈만 밝히는 시모와 남편에게 정 떨어져서 이혼했습니다. 저와 아빠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들을 저 역시 똑같이 버린 셈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아빠가 제게 물려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구질구질하게 본인들 이익만 챙기려다 새된 시댁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제가 기억하는 아빠의 모습은 딱 하나입니다. 보육원 앞에서 제게 짐가방과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쥐어주며 여기서 기다리라고, 몇 밤만 자면 돈 많이 벌어서 데리러 오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집 나간 지 오래고 아빠 혼자 저를 키우시다가 생활이 어려워 저를 보육원에 맡기셨습니다. 아빠가 일 나가면 늘 집에 혼자 있어서 그런지 보육원에 가는 게 싫지 않았어요. 아빠는 여기 들어가면 친구들 많아서 하나도 안 심심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어려서 친구들 많다는 소리에 좋기만 했습니다. 아빠가 데리러 올 거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해맑게 웃으며 아빠에게 손을 흔들어 줬고 저는 제 발로 보육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버림받았어요. 아빠는 꼭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성인 되어 보육원을 나가는 날까지도 말이죠.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입양 갔다가 파양도 당하고 여러 보육원을 옮겨다니며 자랐어요. 늘 부모가 없다는 그늘이 저를 가렸고 부모의 사랑받으며 자란 친구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다 사춘기에 접어들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그깟 부모 필요 없다며 막 나가기도 했어요. 남들은 그랬습니다. 내 아빠는 절대 데리러 오지 않는다. 널 버린 거다.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쪽에 희망을 품고 살았어요. 조금 늦어도 좋으니까 언젠가는 꼭 데리러 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보는 남들의 시선이 차가웠고 매 순간이 상처였어요. 이 세상에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를 잊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어요. 이 악물고 공부한 탓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렸을 때 고아인 저를 탐탁치 않게 여겼지만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자 태도를 싹 바꾸더군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거지? 거기 들어가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대학도 좋은 데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내 여자친구 서울대 나왔어. 아이고, 기특하기도 하지. 고아로 자라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래, 이렇게 악착같이 해야 성공하는 거야. 널 버린 부모는 네가 대기업에 다닌다는 말 들으면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대기업 연봉이 얼마나 높은데. 성과금도 많고 대출도 잘 나오고. 솔직히 처음에는 고아라는 게 마음에 좀 걸렸어. 보육원에서 자란 것도 그렇고 보육원에서 자란 애들이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내심 걱정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걱정이 싹 사라지네. 서울대에 대기업에 안 봐도 비디오지. 착실히 공부한 모범생이었던 거잖아. 보육원에서 자란 게 뭐 대수인가? 이렇게 성공했으면 됐지.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성공한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니까?
남편은 저보다 못한 지방대학을 나왔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월급도 저보다 적었고요. 자란 환경은 다르지만 남편보다 제가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잘난 것 하나 없는 사람과 결혼했냐고요? 아마도 제가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조건으로 사람을 가리는 게 너무 싫어서 저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 자체만 보고 판단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남편이 제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아줬습니다. 가족을 꿈꾸며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을 마음속 깊이 숨겨두고 있었는데 그걸 남편이 꺼내줬어요. 평생 제 남편이자 가족이 되어준다는 달콤한 속삭임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철석같이 믿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로 날 떠나지 않고 실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뒤 행복한 신혼을 보내며 시모를 엄마라 생각하고 모셨어요. 그리고 제 가정에 최선을 다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잊고 지내던 보육원 원장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수인아, 나야. 잘 지냈니? 네, 원장님, 저야 잘 지냈죠. 원장님은 별일 없으시죠? 그럼 나야 늘 똑같지. 참,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늦었지만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영이한테 물어봤어. 다행히 지영이가 수인이 내 연락처를 가지고 있더라고. 너한테 중요하게 해줄 말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했어. 그러셨구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수인이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네 아빠 말이야. 얼마 전 연락이 닿았어. 너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구나. 한번 만나봤으면 하시던데. 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니? 오랜만에 연락한 원장님은 잊고 있었던 아빠를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게 아빠란 존재는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애증의 존재였어요. 여태 나타나지 않다가 왜 갑자기 날 찾은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싫다면 안 봐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정리되는 대로 연락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아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뇨? 자세한 건 나도 모르지만 암이라고 하더구나. 지금은 병원에 입원 중이고 많이 아프신 것 같아. 내 아빠에게 허락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생각 정리해서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아빠를 원망하는 마음은 잘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내 아빠잖니.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으로 보는 기회일지도 모르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멀쩡하게 나타나도 심란할 판인데 아프다고 하니까 이상하게도 화가 나더군요. 날 버리고 떠났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이런 병은 뭐하러 걸려서 마음 약해지게 하는지 눈물이 북받쳤어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가 날 데리러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날 찾아온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요. 만약 아빠가 저를 찾아온다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원망 섞인 내뱉다가도 보고 싶었다고 기다렸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빠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싶었어요. 늘 생각으로만 했는데 진짜 아빠를 만날 기회가 생겼는데 섣불리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대화를 나눌지 수도 없이 상상했는데 진짜 만날 기회가 오자 백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제게 아빠란 존재는 상상 속의 인물로 남아있는데 실제로 만난다고 생각하니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요. 며칠 동안 머리가 터지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를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 고민했고 끝내 결론을 내렸어요. 둘 중 후회되지 않는 걸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만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만나고 후회하는 게 더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빠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왜 데리러 오지 않았느냐고, 정말 나를 버린 거냐고 묻고 싶었어요. 비록 아빠는 날 버렸지만 난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날 버려도 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빠를 만나기 위해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주소로 향했습니다. 아빠는 병원에서 지내다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했어요. 아빠가 사는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예쁜 꽃들이 심겨져 있었고 한쪽에는 귀여운 강아지도 있었어요. 아빠는 휠체어에 앉아 뛰어노는 강아지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리고 이내 우두커니 서 있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짓고 있던 미소를 거두셨어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더군요. 아빠의 두 눈은 그렁그렁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굳이 제 소개하지 않아도 한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아빠의 딸이란 걸요. 수인이니? 수인이구나. 아빠는 제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 역시 그런 아빠를 보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못 본 사이에 많이 컸구나. 어릴 적 얼굴이 남아있기는 한데 젊은 시절 네 엄마 얼굴을 쏙 빼닮았어. 그래, 결혼했다면서? 아빠 없이 혼자 결혼하느라 힘들었지? 보육원 원장님께 네 이야기 들었어. 힘든 환경 속에서도 공부 열심히 했다며 그 어렵다는 서울대에 다 가고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지? 정말 대견하구나. 아빠 없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커져서 정말 고마워. 오랜만에 만난 아빠는 많이 늙었지? 병까지 얻어서 이렇게 휠체어 신세나 지고. 참 우리 딸이 왔는데 내가 뭐라도 내와야지. 거기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어서 이리 와서 앉아. 얼른 가서 마실 거랑 과일 가져올게. 됐어요. 우리가 얼굴 마주보고 차 마실 사이는 아니잖아요. 사실 아빠가 너무 원망스럽고 미워서 안 볼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만나보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한테 사과하고 죄책감 덜어보려고 그러시나 본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아빠 죽어도 용서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아빠가 너무 싫지만 그래도 한 번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왜 날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사는 게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버렸다 이런 뻔한 말 하겠지만 그래도 아빠한테 직접 듣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원망 섞인 저의 물음에 아빠는 고개를 떨구고 죄인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본인의 지갑을 꺼내더니 그 속에서 낡은 사진을 한 장 펼쳐 보이셨습니다. 사진 속에 해맑게 웃고 있는 사람은 어린 시절의 저였어요. 얼마나 사진을 들여다봤는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에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더니
이내 서글픈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버린 게 아니야. 아빠는 단 한 번도 우리 딸을 버린 적이 없어.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네 엄마 그렇게 집 나가고 나 혼자 어린 널 키워야 했지. 그때 아빠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어. 하나뿐인 딸 어떻게든 잘 키워보고 싶었는데 하는 일마다 마음대로 되지 않더구나. 그래, 너 하나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널 그곳에 두고 왔어. 어린 널 혼자 그곳에 두고 오는데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몇 번이고 다시 돌아갈까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이 악물고 버텼어. 내 한 몸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악착같이 돈 벌어서 꼭 너를 찾으러 가겠다고 다짐했지. 그렇게 나는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일만 했다. 네가 너무 보고 싶은 날에는 이 사진으로 마음을 달래며 힘을 내곤 했어. 널 그곳에 두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 같이 살 집 정도는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어릴 때 네가 아빠한테 한 말 기억하니? 어릴 때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어찌나 졸라댔는지 몰라. 마당에 예쁜 꽃을 심고 좋아하는 강아지까지 키우고 싶다고 했거든. 아빠는 네가 원하는 집을 마련해주고 싶었어. 이 집을 마련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 그래서 데리러 안 왔다는 거예요?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 버느라 못 왔다고요? 말도 안 돼. 그게 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 커서 더 이상 뛰어놀고 싶은 마당도 강아지도 다 필요 없게 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이럴 거면 데리러 온다고 약속이나 하지 말던가. 날 버린 걸 알면서도 언젠가는 아빠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살았어요. 그냥 애초에 버린다고 말했으면 그딴 희망 없이 살았을 거라고요.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런데 아빠는 정말 널 버리지 않았어. 몇 번이고 그 앞을 찾아갔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몰래 얼굴이라도 보려고 찾아갔는데 널 볼 때마다 가슴이 더 아파서 참을 수가 없더구나. 부족한 나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 게 견디기 어려울 만큼 괴로웠어. 그래서 그 뒤로는 안 갔다. 널 보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죽을 힘으로 버텼어. 그러다 하루는 너 없이 사는 게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지. 그래서 널 데리러 갔어. 그러다 보고 말았지. 내가 어떤 부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그 차를 몰래 쫓아서 따라갔더니 잘 사는 집이더구나. 마음은 미어지도록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잘 됐다 싶었어. 돈 없는 나보다는 널 더 잘 키워줄 거로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다시 일에만 전념했다. 돈 많이 벌어서 너한테 주려고 고기잡이 어선을 탔거든. 몇 년 동안 배에서 생활하면서 네 행복을 빌었어. 그러다 한참 뒤에 알게 됐지. 내가 파양됐다는 걸. 곧장 보육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은 후였어. 그 자리에 있던 보육원이 없어졌더구나. 내가 너무 늦게 한 거지. 파양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보육원이 없어지고 더 이상 널 찾을 수 없게 되자 미칠 것만 같더구나. 전국에 있는 보육원이란 보육원은 다 찾아다니면서 널 찾았어.
그런데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 네 소식은 그 어디에도 없더구나. 그렇게 난 오랜 시간을 널 찾아 헤맸어. 그러다 지금의 원장님을 만나게 됐고 입양되면서 이름을 개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더욱더 널 찾기 힘들었던 거야. 아빠의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에 빠져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어릴 때 입양되면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수인이에서 수아로요. 그러다 다시 파양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전의 이름으로 다시 개명했습니다. 수아란 이름은 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빠가 따스하게 불러줬던 수인이라는 이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되찾았는데 아빠의 말을 들으니 알겠더군요. 그동안 나를 버렸다고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알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건데 그것도 모르고 아빠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게 너무도 죄송했습니다. 미안해, 수인아. 아빠가 너무 늦었지? 몇 번만 자면 데리러 온다고 약속했는데 수십 년이 흘러서야 이렇게 만났구나. 날 용서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같이 밥이나 함께 하면 안 될까? 아빠 얼굴 꼴 보기 싫겠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우리 딸이랑 같이 얼굴 마주보면서 밥 한번 먹고 싶어. 아빠로서 뭐 하나 해준 건 없지만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싶어서 그래. 그래야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빠가 수인이 좋아하는 거로 차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빠는 제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휠체어에서 가볍게 몸을 일으키더니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렸어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은 어린 시절 죄다 제가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눈물이 울컥 나오려고 했어요. 아빠는 계속해서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고 손수 생선에 가시까지 발라주며 챙겨주셨습니다. 됐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제가 알아서 먹을 수 있어요. 나한테는 어린애나 마찬가지야. 옆에서 우리 딸 잘하는 걸 못 봐서 그런지 나한테는 그때 그 시절로 멈춰 있어. 아직도 아빠가 손길이 필요한 어린아이 같아. 부모가 있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아빠에게 받은 맹목적인 사랑이 싫지 않았어요. 아빠에게 저는 아직도 그 시절의 어린 꼬마였습니다.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대해주셨고 불편한 몸으로 뭐든 다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이 모습을 통해 확실히 알겠더군요. 오랜만에 만난 아빠에게서 참으로 많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저를 얼마나 애타게 찾고 그리워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었던 건데 그런 아빠를 오해하고 원망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아빠는 아쉬운 듯 반찬과 과일을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그리고는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보고 싶은데 그건 본인 욕심이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나타난 아빠라 당황스러울 거라면서 더 이상 보기 싫다면 그것도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보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오해를 다 풀고 나니까 혼자 남겨진 아빠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휠체어 타고 다니셔야 한다면서요. 혼자서 어떻게 지내시려고요. 식사도 하셔야 하는데. 챙겨줄 사람 없잖아요. 괜찮아. 아빠 걱정할 거 없어. 그토록 보고 싶은 딸 만났잖아. 아빠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
아빠는 저를 쳐다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빠의 얼굴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느껴졌어요. 저 하나로 이렇게나 행복해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애가 없어서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아빠를 보고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솔직히 슬프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기뻤습니다. 아빠가 날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집으로 돌아와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챙겨주신 반찬과 과일을 보며 계속해서 눈물이 벅차올랐어요. 중간중간 기침하던 모습과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픈 몸으로 혼자 계시는 게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빠를 모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절 버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헤어진 것뿐이잖아요. 모든 걸 다 알아버린 상황에서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빠는 평생 저를 그리워하며 찾아다니셨어요. 보육원에 저를 두고 온 날부터 그렇게 본인을 자책하고 원망하다가 몹쓸 병까지 얻으신 거예요. 그런 아빠를 자식으로서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아빠와 제게 허락된 시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빠가 살아계시는 동안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았고 평생 저만 그리워한 아빠에게 저라는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남편에게 다 털어놓았어요. 사실 아빠를 찾았다는 걸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잠깐 보고 다시는 안 볼 생각이었는데 상황이 달라졌으니 모든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에게 아빠와의 오해를 다 풀었고 아픈 아빠를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우리가 왜 모시냐면서 펄쩍 뛰더군요. 저는 아빠를 찾았냐고 축한다는 말이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얼른 모시자고 할 줄 알았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모시냐니? 그럼 아픈 아빠를 혼자 내버려둬? 아픈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시는 건 오바 아니야? 막말로 그동안 모른 척 따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같이 사는 건 조금 그렇지. 그건 몰랐을 때 일이잖아. 아 그래도 난 싫어. 이제 와서 없던 장인어른이 생기니까 솔직히 당황스럽다. 나더러 뭘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간병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우리 서로 회사도 다녀야 하잖아. 아빠 모시고 오면 회사에 말해서 휴직계 낼 거야. 길게 내는 거 어려우면 관두던가. 뭐? 관두기는 어딜 관둬? 아픈 아빠 때문에 대기업을 포기한다는 거야 지금? 당연한 거 아니야? 입장 바꿔서 어머님이 아프면 자기도 가만히 안 있을 거잖아. 갑자기 이런 말해서 당황스러울 거 알아. 그렇지만 자기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빠한테는 시간이 많이 없어. 그동안 못한 효도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 후회 같은 거 조금이라도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 자기한테 신경 쓸 일 없도록 할게. 아빠 간병하면서 집안일이랑 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아빠 모시는 거 이해해줘. 아니? 그렇게 못해. 진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자기 남편이야. 남편이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이래? 자기가 아무리 알아서 한다고 해도 불편한 건 불편한 거야. 내가 부담스러울 거 생각 안 하냐? 아니 내 집에서 내가 왜 자기 아빠 눈치 보며 지내야 하냐고. 그리고 이깟 일로 회사를 관두는 것도 절대 동의 못해. 다른 사람들은 대기업 들어가려고 혈안인데 간병하는 것 때문에 관두겠다고? 미쳤어? 연봉 좋고 대우 좋은 꿀 같은 회사를 아버님 때문에 관둔다는 건 미친 짓이야. 막말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며. 곧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네가 뭐하러 그렇게까지 희생을 해? 나중에 애 낳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생각 안 하냐고? 뭐? 자기 말이 좀 심하네?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거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아니 내 말은 회사까지 관두기에는 아깝다 이거지.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잠깐을 위해서 너무 큰 걸 희생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야. 아버님도 본인 때문에 회사 관두는 거 원치 않으실걸? 아무리 생각해도 모시는 건 아니야. 여러모로 우리만 힘들어진다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자주 들여다보는 걸로 하자. 그게 낫잖아, 뒤탈 없고.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내가 당신을 오해했나 봐. 이렇게 말할 거라고 조금도 생각 못했어. 우리 아빠가 남이니? 엄연히 당신 장인어른이야. 우리 아빠가 많이 아프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매정하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당신만 생각하는 게 참 소름 끼친다. 누가 누구더러 이기적이라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이기적으로 굴고 있는데? 아, 왜 이런 거를 우리가 싸워? 굳이 모실 필요 없잖아. 자주 들여다보면 될 일을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와? 됐어.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난 아빠 모셔올 거야. 그 몸으로 혼자 지내게 할 수는 없어. 빠른 시일에 휴직계 내고 이번 주말에 아빠 모시고 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정 불편하면 당신이 나가던가 알아서 하고. 남편은 끝까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냐고 난리쳤습니다. 진짜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때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고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기적인 행동이라 생각 안 했어요. 만약 시모가 아픈 상황이고 남편이 모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저는 두말할 거 없이 알겠다고 했을 겁니다. 아무리 그동안 장인어른 없이 지냈다고 해도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말한 대로 제가 이기적으로 군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마음 고쳐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아빠를 챙기고 싶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휴직 계획안을 알아보며 아빠를 모실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시모가 와 있더군요. 딱 봐도 남편한테 이야기 듣고 온 눈치였어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남편 못지않게 펄쩍 뛰며 아빠를 모시는 걸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이한테 이야기 듣고 오신 모양이네요? 그래! 너 정말 미친 거 아니니? 똑똑한 애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어? 고아인 널 내가 왜 허락했는데? 비록 보육원 출신이라고 해도 대기업 다니고 있어서 결혼 허락한 거야. 그런데 뭐? 갑자기 나타난 네 아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아니 그 좋은 자리를 왜 그만둔다는 거야? 아직 그만둔다고 결정난 거 아니에요. 휴직계 쓰는 쪽으로 회사랑 조율하고 있어요. 어느 회사가 휴직이라고 허락해주겠니? 너 말고 다른 사람 데려다 쓰면 그만인데. 그리고 우리 아들이 불편해할 거 생각 못해? 하루아침에 장인어른 생긴 것도 황당한데 같이 살기까지 하라는 건 무슨 심보야? 막말로 네 아빠보다 우리 아들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해고 뭐고 네 아빠가 널 버린 건 사실이잖아. 네 아빠가 너 나 몰라라 하고 있을 동안 우리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대체 그런 사람이 뭐 예쁘다고 병수준까지 든다는 거야? 그걸로 우리 아들 부담이나 갖게 하고. 그래, 미우나 고우나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널 버렸던 사람이야. 네가 자식 노릇 다 안 해도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무엇보다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건 돈이다. 너 그만두면 내 자식만 죽어라 이래서 고생해야 하잖아. 지금 너희들이 주는 용돈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할 판이었는데 네 아빠 모시면 내 용돈은 어째? 깊게 생각할 것 없이 어차피 죽을 사람이야. 적당히 들여다보면서 대충 할도리만 하면 돼. 그러니까 모시겠다는 둥 괜한 고집 피우지 마라. 어머니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남편은 그렇다 쳐도 어머님은 어른이시잖아요. 남편한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빠 저 버린 거 아니에요. 평생을 저 하나 찾겠다고 고생하시다 병까지 얻으셨어요. 그런 분을 어떻게 나몰라라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빠예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있다가 보내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번 일로 남편한테 크게 실망했는데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본인 아들 귀해도 저한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네요. 어머님은 지금 남편 고생하는 게 싫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보육원 출신의 보잘것없는 며느리, 그나마 봐줄 수 있는 거라고는 대기업 다니는 거잖아요. 제가 아빠 모신다고 일 관두면 대기업 타이틀 없어지니까 싫으신 거겠죠. 그뿐이에요? 일 관두면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 지내야 하는데 그럼 어머님 용돈 줄어들까봐 모시지 말라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사람들인 줄은 몰랐네요. 사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 일로 결혼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래서 결혼한 거 후회되니까 이혼이라도 하고 싶다 이거야? 웃겨 정말. 그래! 그렇게 후회되면 이혼하면 되겠네. 네가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겁먹을 줄 알고? 봐줄 만한 거라고는 대기업 다니는 거 그거 하나인데 일 관두면 더 이상 쓸모없지? 너 아니어도 우리 아들 좋은 여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어릴 때 헤어져서 정도 없을 텐데 뭐하러 모신다고 고집을 피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남들은 혹 되려고 야단인데 너는 왜 사서 혹을 붙이려고 난리니? 그냥 좋게 좋게 가면 될 일을 뭐하러 어렵게 만들어?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아픈 네 아빠 모시고 사는 거 나랑 우리 아들은 결사반대다. 우리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했다가는 바로 이혼 절차 밟을 테니 그렇게 알아. 너 생각 잘해야 할 거야. 얼마 못 사는 네 아빠를 선택할 건지 평생 함께하기로 맹세한 아들을 선택할 건지 네가 판단해. 시모는 이혼까지 들먹이며 으름장을 놓고 갔습니다. 시모가 나간 후 남편과 저 단둘이 남았고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시모와 같은 생각인지 정말 아빠를 모실 생각이 없는지요. 그러자 남편은 시모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잠시라도 아빠와 함께 지내기 싫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일 관두는 것도 싫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나 싫다는데 아빠를 모시겠다고 고집 피우는 제게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제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갑자기 나타난 아빠한테 밀린 거냐면서 한탄하더라고요. 이때 저는 이미 결단을 내렸습니다. 뒤통수를 딱 맞은 듯이 번쩍하고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남자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나 싶었습니다.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에다 돈에 환장한 집안인데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갑자기 나타난 아빠라고 해도 저한테는 소중한 아빠예요. 그거 하나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제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요? 미련 없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식탁 위에 이혼 서류만 남기고 짐을 챙겨서 아빠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냐면서 노발대발했고 저는 너 같은 놈이랑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며 딱 한 번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반드시 후회할 거라는 말과 함께 이혼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고 저는 아빠 집에서 아빠를 간호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달 후 아빠는 제 곁을 떠나셨어요. 못난 아빠라 많이 미안했고 사랑했다는 말과 함께 다음 생에 다시 아빠로 태어난다면 그때는 더 잘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말이 간호지 저는 아빠와 함께 있으면서 과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오히려 아빠가 제 마음을 간호해 주셨습니다.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힘들었지만 아빠의 마지막 가는 길 정성껏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례식 내내 조문객으로 오시는 분들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을 앞두고 있는데 초대하지 않은 사람 시모와 남편이 장례식장을 찾아왔어요. 뭐야? 당신하고 어머님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친구놈한테 들었어. 잊었나 본데
당신 친구가 내 친구 와이프잖아. 그래서 왜 온 건데? 여기 올 정도로 우리 아빠한테 애틋한 감정이 있었던가? 그런 거 없었잖아.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 귀찮아했지. 그래도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미안한 마음이라도 들었어? 그럴 리가. 나하고 조금도 상관없는 사람인데 미안은 무슨. 그럼 왜 온 건데? 내 목 챙기러 왔어.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너랑 결혼한다고 들인 돈이 얼만데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하느라 손해본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 너 때문에 내가 왜 그런 피해를 봐야 하냐? 뭐? 너 진짜 최악이구나. 우린 이미 끝난 사이야. 이제 와서 내 몫을 왜 찾는 건데? 왜 못 찾아? 아직 우리가 이혼한 거 모르는 친구들 많거든? 회사 사람도 그렇고. 조의금이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나한테 들어온 돈이 얼만데 그걸 놓쳐? 뭐? 뭐 이런 게 다 있어. 우리 아빠 모시기 싫다고 이혼한 주제 어디서 조의금 타령이야? 내가 그렇게 둘 것 같아? 됐으니까 당장 나가. 우리 아빠 마지막 가는 길 어지럽히지 말고 여기서 당장 꺼지란 말이야. 아이 이거 왜 이래? 내 몸을 알아서 챙겨간다니까. 사람들 많이 와서 슬퍼해주면 너도 나쁜 거 없잖아. 그래. 네 아빠 한평생 외롭게 살았을 텐데 마지막 가는 길 많은 사람이 배웅해주면 네 아빠도 좋아하실 거 아니냐. 글쎄 그딴 거 필요 없다고. 당장 안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꺼지라고. 이렇게 지독한 인간들은 처음입니다. 우리 아빠 죽음을 슬퍼하러 왔다고 해도 기가 찰 노릇인데 조의금 챙기러 왔다고 하니까 열받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빠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이딴 식으로 더럽히다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참고 나가라고 말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고 경찰을 불러야 하나 고민하면서 남편과 신랑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의 이름을 부르며 그 누구보다 구슬피 우셨어요. 장원아, 야 이 자식아 그렇게 가버리면 나더러 어쩌라고. 너한테 진 빚도 다 못 갚았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어쩌란 말이야. 그 중년의 남성분은 아빠 영정사진 앞에 엎드려 고개도 들지 못할 만큼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친딸인 저보다도 슬퍼하는 모습에 남편과 신랑이를 멈추고 쳐다보게 됐어요. 저는 그분께 다가가 아빠와 어떻게 아시는 사이냐고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시더니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네가 수인이구나. 저를 아세요? 그럼 난 네 아빠랑 오래된 친구야. 몇 달 전에 들었어. 어렵게 딸을 찾았다고. 안 그래도 내가 수인이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 미안하다. 네가 보육원에서 자란 건 이 못난 아저씨 때문이야. 네? 그게 무슨... 하던 사업이 힘들어져서 장훈이한테 보증을 좀 서달라고 했어. 그 당시 다들 가망이 없다며 내게 등을 돌렸지만 장훈이만큼은 내 손을 잡아줬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일이 틀어지면서 네 아빠는 큰 빚을 떠안았고 나는 그 죄책감에 친구를 볼 수 없었지. 아니, 비겁하게 도망갔어. 나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졌고 결국 네 엄마가 집을 나갔다. 그리고서 너를 보육원에 보낸 거야. 장원이는 어린 날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야. 본인이랑 있으면 힘들 게 뻔하니까. 그렇게 널 보내고 미친 듯이 일만 하다가 뇌가 파양된 걸 알고 그때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널 찾았다. 스스로 자책을 많이 했어. 이게 다 본인 때문이라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면 그런 병이나 걸리고. 내가 죄인이지. 장원이도 그렇고 수인이 너도 그렇고 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정말 미안하다. 이거
창원이가 죽으면 딸한테 주라고 하더구나. 이게 뭐예요? 내가 창원이한테 갚아야 할 빚. 나 때문에 친구 가정 파탄나고 어찌나 괴롭던지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이악 물고 버텼어.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저씨 다시 일어났다. 네 아빠한테 진 빚을 어떻게든 갚고 싶어서 돈 싸들고 찾아갔는데 글쎄 이놈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야.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싶었지. 그때 창원이가 그러더구나. 본인이 죽으면 이 돈 다 수인이 너한테 주라고. 그러니까 받아. 네가 이걸 받아야 내가 네 아빠한테 진 빚 다 털어버리지. 아저씨가 건넨 봉투에는 건물 한 채를 증여한다는 서류와 10억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계속 미안하다며 눈물의 사과를 건네셨고 저는 그런 친구분과 아빠의 인연이 슬퍼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과 시모는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빼앗아서 살펴보더니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10억? 엄마, 이거 10억 맞지? 내 눈이 잘못된 거 아니지? 그러니까 너도 10억으로 보이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보세요. 이 건물 내한테 물려주는 거죠? 어머, 이걸 어쩌면 좋아.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 안 했지. 조금만 더 버텼으면 이 많은 재산 네가 판떼어서 팔아낼 수 있는 건데 이게 뭐야? 안 되겠다. 우리 이거 소송 걸자. 뭐라고요? 소송은 무슨 소송이에요? 우리 아빠가 나한테 주는 돈인데 이걸 당신들이 왜 넘봐? 당연히 소송 걸어야지. 아까 너랑 이혼하면서 손해봤다는 말 까먹었어? 그거 네가 다 배상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혼했는데? 애초에 먼저 이혼하자고 말 꺼낸 사람은 너잖아.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가 받는 거에 딱 반만 떼줘. 미친 소리 작작해.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반을 떼달라 말아야? 나 받을 권리 있어. 네 아빠만 갑자기 안 나타났으면 우리 이혼할 리 없고 나 이혼남 될 일도 없어. 안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줄 알아? 그거 보상하려면 돈밖에 더 있냐고. 아 됐고. 못 준다고 버티면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면 두고두고 괴롭혀서 토해내게 만들 테니까 각오하라고. 세상에 별 미친 소리를 다 들어보네요. 지가 한 짓은 기억 못하는지 저한테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돈 달라고 별 거지 같은 말에 도저히 못 참고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러자 분에 못 이겨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화환을 쓰러뜨리고 난동 피우길래 경찰을 불렀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경찰선에 끌려나갔고 저는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했어요. 자기들도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소송 걸겠다고 난리쳤지만 이내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빠 친구분께서 크게 성공하셨는지 능력 있는 변호사를 붙여주셨고 아빠처럼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셨거든요. 그분의 도움으로 남편과 시모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상황 파악을 마쳤는지 제게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빌었고 한 번만 봐달라는 등 구질구질하게 굴다가 사랑 운운하며 다시 잘해보자고 개수작 부렸어요. 다 제 돈 보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겠죠? 저는 그런 인간을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했습니다. 번호도 싹 바꾸고 상대를 안 해줬어요. 지가 조금이라도 사위 노릇을 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본인 팔자 본인이 꼰다고 이게 다 남편의 업보죠. 아무튼 저는 한 차례 큰일을 겪고 난 뒤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가 살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물려주신 건물 월세 받으면서 봉사도 다니고 배우고 싶은 공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빠는 제 곁에 없지만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가 언제나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 또 아저씨가 아빠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저는 아빠의 바람대로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